중세교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아비뇽 유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말을 처음 이제 역사에서 사용한 사람은 르네상스를 시작을 했다고 말하는 시인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유수 또는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사용.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것은 아비뇽 유수는 아비뇽의 70년 70년이거든요. 1309년에서 1377년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70년이다. 이래서 이제 바벨론 유수다. 이제 이런 것이죠. 마틴 루터도 이제 책을 쓸 때에 세 권의 소논문을 쓸 때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바벨론 유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갇혀 있는 이 70년이라는 이 기나긴 세월 동안 교회는 온갖 범죄들이 다 일어난 것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사에 이제 종말로 이제 치우쳐지는데 아비뇽 유수를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아비뇽 유수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대분열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1378년부터 시작을 해서 1414년 여기까지 일어나는 대개 여기서 말하는 분열이라는 것은 웨스턴 스키즘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동서교회 분열, 그러니까 1054년 이것이 최초의 이제 분열이죠. 그래서 그냥 스키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스키즘 또는 뭐 이스트 앤드 웨스트 스키즘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최초의 교회사에서의 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분열 또는 이 gre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대분열이다. 대분열이라는 말과 이때 1054년의 분열과 차이가 뭐냐면 이때는 동방과 서방교회의 분열이라면 대분열은 서방교회 안에서 분열인데 이제 교황이 세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이미 르네상스가 시작한 겁니다. 이게 벌써. 르네상스가 시작했고, 르네상스가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은 언제부터냐 하면은 십자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군 운동이 1297년에 끝나기 때문에 이 십자군 운동이 끝나는 시점부터 바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아비뇽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이제 몰락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과 아비뇽 유수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1303년에 보나파치오 8세라는 그 교황과 8세 교황과 이제 필리프 4세와의 그 투쟁이 성직 수용권 논쟁이 있어서 결국은 돈이죠. 돈 문제였는데 돈 문제 때문에 이제 필리프 4세가 교황을 파직시켜 버리죠. 그리고 자기의 신복을 이제 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클레멘트 5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비뇽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자. 이 사건.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마치는 시점, 그 다음에 성지 수용권 논쟁, 그 다음에 아비뇽 유수 대분열 하면 이제 중세사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마무리할 때 항상 떠올려야 하는 것은 성직 수용권 논쟁 마지막 보니파치오 8세와 필리프 4세 간에 있었던 1303년 그때 유명한 교서를 우리가 발표한다 그랬어요. 뭐 그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남 상탐이라고 하는 이것은 중세사에서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를 가장 잘 말하는 이게 이 교서가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시기에 또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지난 시간에 스콜라주의의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윌리엄이 이 시기에 또 활동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복잡한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시기가 벌써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호킨이라 그러니까 좀 몸이 좀 이상하신 과학자 맞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를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 지금 많은 지금 사람들이 정신없이 지금 AI 인공지능 무인 하고 지금 흥분되어 가지고 그리고 호기심 막 이래 가지고 막 들뛰는데 얼마나 인간성이 말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예기치 못할 것이다. 저도 그래 보거든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그 급변하고 앞으로 가보지 않은 세상을 지금 막 사람들이 지금 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런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네. 동방과 서방이 지금 막 혼합되어지고 스콜라주의가 이제는 몰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황들은 타락할 때까지 막 극도에 달하죠. 이거는 이거는 교황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정치꾼. 교회라는 거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 집단. 마치 하나의 당처럼 하나의 당이 되어버렸죠. 당. 교회라고 하는 사실상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늘의 맛을 보는 이런 훈련의 장소로 우리가 교회를 봐야 되는데 교회를 그런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점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를 형성시키려고 하고 마치 절로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끌이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자꾸만 바라보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지금 해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거는 이미 다 봤으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아비뇽 유수와 대분열이 이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제 몇몇 사항이 있는데 아비뇽 유수가 일어나서 교황으로 하여금 제자리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여성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 여성을 기억해야 되는데 까터리나 다 시에나의 가터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는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게 대단한 여성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그 여성이라고 할까요? 영성으로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 기도의 여성입니다.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아비뇽까지 찾아가죠. 찾아가서 당신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그만하는 이제 굉장한 그 지지 기반이 있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비뇽 유수 때에 이 시기에 활동했던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존 위클리프라든가 그 다음에 윌리엄 오캄 이런 그 사람들이 이 시기에 활동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있는데 바로 그 당시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이 흑사병은 인류의 재앙이었죠. 우리가 당시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마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인류의 3분,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면,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아마 700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는 사람들, 그때 글들을 보면
종말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은 그냥 죽어버리니까 뭐 성직자도 또 죽죠. 정치인들 죽죠. 뭐 모조리 그 무슨 약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막 그냥 겨드랑 밑에서 부스러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병 같은 것이 막 발생하면서 그냥 얼굴도 막 터지면서 그러니까 사람 죽어버리니까 무슨 당시에 약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구나. 이거는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뭐 동방과 서방까지 완전 몽골리아까지 쫙 퍼져버리니까 이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뇽 유수 생각을 하면은 사건과 인물들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최고의 여성 캐서린, 까터리나,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 이게 다 영국 사람들이죠. 오카미 윌리엄, 그 다음에 흑사병, 이게 무서운 역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르네상스 시대가 접어들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대풍열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제 몇몇 이제 주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아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종교회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뇽 유수까지라도 그래도 교황은 한 명이었으니까 그래도 뭐 갈등은 없었어요. 갈등은 뭐 타락은 했겠지만 근데 교황이 두 명이 되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교황, 다시 말해서 로마 교황을 따르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비롯해서 스코틀랜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여타 지역에서는 누구를 따르느냐 하면 아비뇽의 교황을 따르고 이제는 국가 간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운동이 종교회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때 사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얀 후서의 죽음입니다. 얀 후서가 1415년에 죽는데 이제 대분열이 해결했을 때가 1415년에 얀 후서가 죽고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이제 나중에 교황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비로소 해결되어졌다 해서 1414년까지 간다 이 말. 종교회의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보겠지만 종교회의 운동이라는 것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면 교황이 타락을 하면은 그러면 교황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은 없나?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교황 위에 있는 것이 종교회의다. 이렇게 이제 하자 하는 운동이 이제 파리 대학교 교수들을 통해서 있게 되어졌던 것이. 그래서 종교회의에서 교황을 파직시키자. 이런 이제 운동이 되어서 그 결과로 이제 종교회의를 통해 교황을 뽑았는데 아비뇽 유수 교황, 그 다음에 로마 교황, 종교회의 교황, 그러니까 세 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히 설상가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1414년에 콘스탄츠에서 모이게 됩니다. 지금 독일인데 그 콘스탄츠에서 모여서 결국은 아비뇽, 로마 종교회의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교황을 이제 뽑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얀 후스와 같은 사람을 이제 화형을 시키게 되어졌다. 이제 이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세 교회사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이제 뭐 문제 일어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 네, 제 책에서는 이 두 사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종교재판,
예, 제가 종교재판을 연구했으니까 종교재판 이야기 제가 좀 하고 뭐 르네상스 이야기 좀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사에서는 이것으로 이제 야누스의 이야기를 하고 중세사는 끝나고 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아비종 유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대분열의 이야기,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 다음 시간에 종교재판, 르네상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비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페이지 680용 1종용 맞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680페이지 보시면 교황이 있었던 그 아비뇽, 저는 이 장소는 가본 적은 없어요. 꼭 한번 제가 가보고 싶어요. 이게 하나의 캐슬이에요, 캐슬. 그 밑에 보시면 하나의 캐슬이잖아요. 완전히 그 성곽이 둘려져 있는 그것인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최고 남쪽, 프랑스에서 가장 남쪽인데, 그래서 리옹에서 이제 내려가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면 아마 도착할 것 같아서. 근데 7시간 동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 때도 7시간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오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건 하루 잡히잖아요. 가는데 7시간. 그거 하나 보러 가는데 7시간. 그거 보고 나오는데 또 7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리옹으로 나오면은 이제 저녁에 도착을 하는 그거 하나 보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겠나 하는 생각. 이제 아비뇽까지 가면 이제 가야 되는 게 이제 깐느까지 가야 되니까. 깐느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오면은 이제 안 되겠나 하는데 이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아무튼 지금 아비뇽을 지금 보시고 그다음 아비뇽 유수로 가서 681페이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동안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써놓았습니다. 아비뇽 유수 동안에 베네딕토 11세는 도미니코 수도회 지도자 출신으로 프랑스인인데 보네파치오 8세가 아나그니에 검거되어 있는 동안 라테란 궁에서 교황 지지파를 변호했다. 교황으로 선출되어 프랑스 왕 필리포 4세의 출교를 철회시켰다. 그리고 우남상탕 교서 역시 무시했다. 보네파치오 대신해서 된 사람이니까 앞에 있는 거 다 무시했겠죠. 그런데 성정기사단 2단 고소의 주역이었던 대법관 노가레를 출교시켰다는 것이 또 특이하다. 그는 마태복음 시편 욥기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다. 8개월 동안 로마 교황직에 있게 된 것은 노가레에 의해 부하들에 의해 독설당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독설을 당하죠. 불과 8개월 동안 로마 교황직에 있게 된 것은 독살이다. 그 다음 필리포 4세는 클레멘토 5세를 교황으로 선출하여 자신의 권한 아래에 두려고 했다. 이제부터 교황들은 프랑스인으로 구성되었고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조차도 프랑스인들로 구성되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신복들로 다 구성시키는 거죠. 자기 신복.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 정치를 좀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자, 교황들의 이름들 이게 있습니다. 클레멘토 5세, 지바니 22세, 베네딕토 12세, 클레멘토 6세, 이노첸조 6세, 우르바노 5세, 그레고리오 11세. 이제 그레고리오 11세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소개했던 카터리나 이 시에나 이 사람이 이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왜? 독살을 당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 음식을 제대로 먹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을 제대로 먹겠어요? 우리나라 그 정조도
얼마나 그 살벌한 가운데 지냈습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독사를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 왕들도 그런 위험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출신은 프랑스인인데 목회는 어디서 하느냐? 로마에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로마에 왔는데 로마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인사하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있으니까 속병을 해가 결국 죽고 말아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682페이지에 가서 왜 아비뇽으로 옮겨갔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고, 거기에서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하기를, 좀 밑에 줄 내려오면은, 족벌체제, 자신의 친척을 고위성직에 올렸다. 매우 사치스러웠다. 여기서 필리포 4세가 아비뇽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의 신복들을 이제 고위 성직에 올립니다. 그래야지 이 정치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정교 유착이 정말 대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영국의 그 성직 수용권 논쟁 가운데 하나였던 그 헨리 2세와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베키더의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캔터베리의 이제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왔다 이랬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보면, 헨리 2세는 영국을 쉽게 정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친구,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동성연애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그냥 왕 임명하잖아요. 왕 임명하면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포 4세도 똑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기에 왕이 임명을 하고 교황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임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역자들의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가 타락을 하는 심통을 보시면 교역자들의 실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근현대 교회사에 오게 되어지면 이제 막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찰스 피니에 의해서 막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 그 질 낮은 목사님이라도 빨리 이게 보충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들을 배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운동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스코틀랜드계 출신의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은 안 된다고. 절대 그때 당시에도 이분들이 정규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엄격하게 해야 된다. 빨리 가서는 안 된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교회가 이제 찰스 피니의 이런 제2차 대각성 운동에 휩쓸렸기 때문에 성직자, 즉 교역자들의 실력이 쫙 내려갔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는 힘들기 시작해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과거에 지금도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그 무인가 신학교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한국에. 그리고 무인가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정규 학교가 좋다 이런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이 교역자들의 질은 꼭 대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공부를 잘 안 하죠.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이제 그렇죠. 아무튼, 이런 이제 성직 임명을 왕이 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사치스러웠다. 당연하지요. 사치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가 교황직에 있을 때는 단떼가 신곡을 쓰고 있었는데, 그에 의하면 클레멘트 5세는 지옥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보니파치오 8세도 지옥에 있었다고. 지금 여기 놓는 아비뇽 유수에 놓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어요. 다 지옥에 있어요. 물론 단떼가 하는 말이지만 다 지옥이다. 그 상식이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교황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683페이지에 가서 아비뇽에서 밑에 마지막으로 그였던 로마 교황은 그레고리오 11세다. 이 사람이 이제 77년에 끝내고 이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을 보면은 당시에 존 위클리프가 활동했던 상황. 이 사람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 다음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카테리나 다 시에나. 로마 가톨릭에서 위대한 두 명의 여성을 인정하는데, 한 사람은 카테리나 다 시에나고, 나중에는 아빌라. 아빌라를 이분들은 또 존경하죠. 이 두 사람은 아주 존경.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도의 성녀, 그 사람, 이제 마들 테레사를 이제 이 최고의 여성으로 해서 이제 3명을 지금은 3명 됐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중세사회에서는 이 두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684페이지에 카테리나 다시에나는 테레사 데 아빌레와 함께 여성으로서 서방교회의 로마 가톨릭 교회 박사다.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을 크게 끼친 여성들이다. 학문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위대한 여성들로 귀한 작품들을 남겼다. 그녀가 남긴 그 대화집에 보면 그 밑에 이제 클레멘트 11세를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권위를 주셨고, 당신은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 만일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혼의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만일 내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다. 진심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려 부탁한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고 그 교황 앞에 이런 말을 해요. 좀 보통 여성이 아니죠. 직고를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레고리오 11세는 이제 돌아옵니다. 제가 그 그림 밑에에 클레멘트 11세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 제가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림 밑에는 교황 클레멘트 11세가 아니고 그레고리오 11세를 설득시키는 카테리나 이렇게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구조를 좀 설명하는데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6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비뇽 유수, 교회 바벨론 유수라는 말을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인문주의자 페트라르카가 사용한 단어다. 이렇게 최초로 이 사람이 이제 사용합니다. 페트라르카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르네상스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88페이지로 가서 밑에 보면 밑에 들어가기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아비뇽 유수 동안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파두아의 마르실리우스가 쓴 책 평화의 변호자라고 하는 책이다. 마르실리우스는 기독교계의 내부에 있는 분쟁의 원인들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을 한다. 교회 영역만 아니라 세속 영역까지 지배하는 로마 교황권에 대한 의문이었다. 유럽 전체에 번지고 있는 심리, 정치, 경제, 종교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시도했다. 어떤 단체든 그 단체의 권위는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중 다수에게 있다고 했다. 교황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회의라고 했다. 앞서 제가
종교회의 운동이라 했는데, 이제 교황이 타락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청원을 하죠. 노회에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회에서 이제 심의하는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해서 사실이 이미 드러나면 이제 공동의회를 해서 목사님을 퇴출시키죠. 이게 바로 종교회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3분의 2 그런 것은 없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3분의 2라고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교단에서 보면 3분의 2가 안 넘을 것 같으면 3분의 1 정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회 개척해 버리잖아요. 이 못된 인간들이. 그래, 그런 불명예는 이제 받기 싫으니까 가자! 우리 또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축하자. 이래가 또 데리고 가가지고 또 3분의 1 데리고 또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종교회의 운동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때는 밖에 나가서 그 개척도 못 하잖아요, 이때는. 지역교회니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게 통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바니 22세와 루이 4세의 이야기인데, 여기 루이 4세가 오캄의 윌리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황제 루이 4세가 교황 지바니 22세와 이렇게 투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오캄이 그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689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 사진 옆인데요. 영성파 프란체스코 수도의 청빈을 정지한 것에 반해 루이 14세는 그들의 청빈을 지지했다. 그래서 영성파 프란체스코, 이걸 2단으로 몰아갑니다. 이제 이 사건을 갖고 이제 파두아의 마르실리우스, 앞서 종교회의를 주장했던 사람, 그 다음에 오캄의 윌리엄이 이제 황제 루이 4세를 지지하면서 이제 지바니 22세가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이제 없애는 것에 관하여 이제 싫어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영성파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없애는데 이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교황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지하는 것도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싫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대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 갑니다. 발단. 약 70년의 아비뇽 유수를 끝내고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1세는 마침내 아비뇽에서부터 로마로 돌아왔다. 그 중에 하나는 카타리나 다 시에나의 노력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였다. 왜 그런가 하면 프랑스가 백년 전쟁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백년 전쟁이라는 것은 1330, 여기 밑에 있죠. 1337년부터 1453년에 이르는 백년 전쟁이 막 하는 속에 아비뇽에 있는 교황의 권한을 마음대로 이렇게 압력을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해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엿보게 되어진 것이죠. 백년 전쟁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0년 동안 한 것은 아니에요. 100년이란 기간 동안에 화가 나면 전쟁하는 거야. 그게 100년 동안 가는 거야. 1453년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장소는 어디냐면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지역에 있는 그 영국의 땅이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했던 그 헨리 2세를 생각해 항상 이 중세 말기에 이제 100년 전쟁도 그렇고 십자군 운동도 그렇고 항상 생각해야 될 사람 가운데 한 명은 헨리 2세예요. 헨리 2세. 헨리 2세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이제 2차 십자군 운동에 가담을 했다가 그 자기 남편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 안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혼한 엘레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이죠. 엘레놀. 이 여성이 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프랑스에. 그래가지고 영국 왕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여왕이 되든 뭐 공주가 되든 이러면 땅을 주잖아요. 땅을 다 주니까 그 땅 영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레놀이 갖고 있는 이 땅, 그 프랑스 땅이죠. 프랑스 땅이 영국 땅이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그래서 헨리 2세와 엘레놀 사이에서 태어난 뭐 리처드 1세라든가 그 다음에 존 이런 애들은 이 프랑스 땅이 자기 땅이라고 늘 알고 있죠. 근데 하나 더 재밌는 것은 사자왕이라고 하는 리처드 1세는요, 자기는 영국에서 사는 것보다도 프랑스에서 사는 것을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이 리처드 1세는 이 불어를 더 잘해요. 영어보다도. 상당히 하여튼 이때 당시의 역사들을 보면 좀 저도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이 프랑스 땅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었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서 이제 한 150년, 200년이 정도 지나니까 영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 와서 살았겠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100년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점점 프랑스 사람들이 이 땅을 이제 자기 땅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캐나다 사람들이 영국 영토와 캐나다 프랑스 사람들의 그 전쟁에 의해서 프랑스 사람이 지다 보니까 이게 영국령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프랑스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는 프랑스 말을 더 잘 써요. 특별히 동부 쪽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독립하려고 그러는다고. 지금 한 20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 이제 그거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프랑스 지역으로 영국 사람들이 파송을 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잔 다르크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이걸 역전시키는. 그 전까지는 프랑스가 이기지 못해요. 계속 져요, 프랑스가. 왜냐면은 이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내분이 돼가지고 필리포 4세까지는 그래도 왕이 있다가 필리포 4세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우리가 잔 다르크가 이제 나중에 파리를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이 이 프랑스의 왕이 되도록 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잔다르크를 이제 도와주면서 잔다르크가 또 그를 도와주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르레앙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파리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왕권이 참 불안하다. 왜? 과거에 까테리나 다 시에나 같은 사람이 이 교황한테 와가지고 돌아가세요 하고 이렇게 여성에게 이렇게 놀아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딱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 여성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이제 그게 이제 영국 사람들한테 이제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대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691페이지 보면 저 밑에 봅니다. 밑에 보면 프랑스 상황이 필리프 4세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 중이었는데 아비뇽에 있는 동안 역병, 흑사병, 이란들의 범람, 교회의 타락, 개혁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그래서 로마로 돌아온 후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1세는 이 일의 과중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죽어 말았다. 원래 제가 스트레스를 했지만 실제로는 공포 속에서 죽고 말아요. 로마인들은 거리에 나와서 제일 밑에 줄입니다. 로마 교황을 이탈리아인으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데모한다. 지금까지 프랑스인들로 교황을 선출했으니
또 로마 교황은 로마 교회 지도자로서 당연히 이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위협 속에서 프랑스인들로 구성된 추기경들은 하는 수 없이 이제 로마인 우르바노 6세를 교황으로 선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되고 나면 좀 그것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꼭 광해군을 몰아나고 난 다음에 인조가 됐는가요? 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병자 혼란을 만들어내는 거 똑같은 현상이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르바노 2세가 이제 프랑스 추기경들에 의해서 무효화가 되면서 프랑스 출신의 교황을 뽑게 됩니다. 그게 바로 클레멘트 7세. 그러니까 우르바노 6세, 클레멘트 7세. 이 두 명이 돼버렸죠.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중세교회에서 설명할 때 했지만 로마 교황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네. 세력과 음모로 인해서 교황이 되어진 것이지 순수한 혈통으로서 민주적으로 되어가지고 교황이 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마 가톨릭 저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사회 집단이지 결코 교회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제 어느 교회의 세습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또 들썩들썩하고 막 시끄럽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은 나눠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들한테 가봐야 압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 그 교인들은 그 옳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의 사업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지하다는 생각입니다. 교회사에서 세습제도를 통해서 교회는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를 합법한다는 거거든요. 목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 와서 노예했다고만 이거 보니까 노예해가지고 이제 결의를 했더라고요. 아니, 자기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럼 돈 안 지어줬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속이는 건요, 목사님들이 돈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딱 지어줘 보십시오. 성경 당장 부인할 사람도 많습니다. 돈에, 특별히 교수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자 붙은 사람들이요, 돈에 굉장히 약합니다. 변호사. 이런 사자 붙으면 참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만들어낸다고 할 정도. 물론,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 안 넘어가는 사람도 많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예스라고 해주면은, 목사님, 1억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 넘어오는 걸 뭐 있어요? 하지 뭐. 그러면 집에 오면 사모님도 그러겠지. 당신 만에 그 예스 안 하고 돈 1억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나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어요. 그러지 마, 괜찮아. 이렇게 했겠지, 또 사모님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제.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죠. 아무튼 인간이 볼 때에 합법화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양심이 어떻게 그걸 합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 자체가 썩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문둥병자니까. 자,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제 3자의 이야기라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떠나서 이제 지금 교황들이 2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7세는 아비뇽을 돌아갔습니다. 또 로마에는 우르바노 6세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693페이지 보면은 프랑스, 아비뇽, 스페인 이거는 다 이제 아비뇽
따르는 국가예요. 스코틀랜드까지. 그죠? 그리고 폴란드 옆에, 예. 뭐 지금은 다 폴란드 땅입니다만은, 예. 그 있는 지역도 이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 잉글랜드, 아일랜드, 홀리 로만 엠파이어, 이탈리아 북쪽 이런 쪽은 또 다 이제 로마 교황을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좀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때는 다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동방교회고 그 다음에 남쪽은 이제 이슬람 세력이니까 그래서 일단 국가를 보시면은 국가를 보면 아실 겁니다. 국가가 나누어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가 정교 유착에 빠져 있었다면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러니 그때 당시에 활동을 했던 존 위클리프가 이제 이걸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황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오카미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이론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 밑에 692페이지. 대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무슨 대안이 있었을까? 예, 당시에 프랑스의 파리 대학교에 문의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은 거의 20년 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1394년에 마침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해결점이었습니다. 첫째, 양보해라. 둘째, 타협해라. 셋째, 종교회의에서 결정해라. 양보하라는 말은 두 명의 교황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라. 이거는 뭐 잘 되겠어요? 제가 원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두 명의 교황의 제3의 방안을 마련하여 두 교황의 협의하에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건 더욱더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 보면 그렇잖아요. 이하출산 됐다가 또 최근에 보니까 또 잘라가 또 나가대요. 이런 것이니까 뭐 세상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하자. 자, 이런 이야기. 이 이론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힝크마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왔다. 이랬습니다. 힝크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 여러분 배우신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겠지 뭐. 다 까먹어야지 제가 강의하기가 재밌으니까. 이게 보시면은 419 한번 보실래요? 419를 보시면 힝크마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200 예, 그죠? 있죠? 419 없어요? 419 없어요? 414죠? 419인데 여기는 419라고 되어 있는데 힝크마 어디 있어요? 260이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건 잘못된,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자, 힝크마라고 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를 봐야 이해가 됩니다. 자, 266페이지 한번 보세요. 최초의 황제라고 불리어지는 샤르마뉴 때에 학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엘퀸과 테오둘프. 그 다음에 샤르마뉴의 아들, 경건한 루이 시대 때 있었던 훌륭한 학자 클라우디오 리토리노. 그 다음에 데머리 샤를, 그 아들 데머리 샤를 때에 있었던 두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들은 힝크마와 코트샬크. 여기서 하나 좀 표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힝크마는 반예정론자, 코트샬크는 예정론자. 그 다음에 성찬론 논쟁에서 라드베르투스는 화채설 주장한 사람, 라트람누스는 기념설을 주장한 사람. 그럼 이때의 예정론 논쟁에서 힝크마가 이깁니다. 그리고 코트샬크가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예정론을 인정 안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
그 다음, 성창론 논쟁에서도 라드베리 투스를 이단으로 전개해요. 화채설을 주장한 사람은. 라트란누스가 기념설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을 정통이라고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는 바꾸는 거죠. 상당히 흥미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힌크마를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힌크마가 이제 당시에 이제 삼일체 논쟁, 예정론 논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 친구였던 고트샬크를 설득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당시에도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그 타락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방안이 있는데 바로 종교회의다. 이런 그래서 교황 위에 이제 종교회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안을 쭉 이야기하는데 뭐 앞서 방금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마가 이야기했던 이야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695페이지에 종교회의의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회의를 그러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시면 밑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보면 밑에 셋째 줄에 피에르 달리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당시에 파리 대학교의 학자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크라코의 매튜, 그 다음에 장 제르송, 그래서 달리라고 하는 사람과 제르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게 달리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제르송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이제 제가 소개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요, 이게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연구를 꽤 했는데 이게 이제 종교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달리와 제르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회의 주장했어요. 교회 타락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회의가 교황을 없애고 새로운 교황을 뽑아야 한다.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얀 후스였어요. 자, 얀 후스도 교황이 타락하니 교황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고 새로 뽑자. 이것은 후스의 이야기나 달리의 이야기나 제르송 이야기 다 같아요. 그런데 왜 후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 있을까? 저는 이제 당시에 이 기록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달리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정치에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추기경이고. 그러나 야누스는 변방의 사람. 이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야누스는 아다지 보헤미아 사람이에요. 변방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학교 총장이지 추기경은 그냥 한 교회의 목사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기들하고 견해가 같으면서도 달리와 제르송이 야누스 화형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요. 저는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예요. 이걸 볼 때, 인간이라는 게 자기하고 주장이 같아 하더라도 정치적 상황이나 위치의 상황에서 자신의 이권을 간직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팔아먹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개하는 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저희 학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제 우리 학교에 지금 이제 사태가 지금 이제 학교 이제 아이들이 수업 거부한다 말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돼 있어요. 제 학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총장 물러가라고 이제 말하는 교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위협을 주는 교수가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유혹을 준 교수가 과거에는 그래도 막 학생들 앞에서 그냥 막
좀 바른 소리하고 막, 예, 그다 사회 정의 부르짖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 딱 되면요. 교황한테 탁 붙어요. 아, 교황한테 붙은 게 총장한테 딱 붙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학자라고 하는 애들이 어떻게 초지일관이 될 수가 없나. 이런 이제 것들인 거죠. 이제 그때는 제가 잘 알죠. 그때는 애들이 어리니까 막 이판사판으로 막 또 다른 학교 가서 교수하지 하다가 지금 이제 애들이 대학교가 되니까 항상 필요한 게 뭔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 연금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40대 기수들의 모습과 50대 넘어간 그 교수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아, 이 달리나 재래성도 똑같지 않겠어요? 예? 옆에 가가지고 누가 칼 두고 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이러면 발로 표 던져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학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학자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바뀌어지나. 그래서 끊임없이 천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잖아요. 책들을 쓰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내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내가 썼던 것에 대해서 견해가 내가 다르다면 이거는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보는 거죠. 그게 가장 저한테 힘든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이 40대 때는 이렇게 쓴 책들이 있는데, 그럼 지금은 이렇게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요? 그러면은 간단하죠. 둘 다 틀린 거죠. 뭐, 어떤 게 맞는 거 어디서 둘 다 틀린 거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제로성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다. 잠깐 보시면 돼요. 698페이지 보면 사진 제로성 옆에 보세요. 보면 참 이 훌륭한 분이에요.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 시기에 존경하는 학자로서 희생된 잔 다르크를 변호하는 글을 썼고, 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원죄 없는 잉태설, 부인하는 도미니코 수도사 장 더 몽송의 정죄를 요구하기도 했고, 이 당시에 이 대단한 그 권력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리 대학교 총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지만, 이제 결국은 얀 후스를 이제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얀 후스 공판에 참여하여 분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후스를 죽여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는 후스 한 사람을 죽임으로 전체가 안정되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런 면들이 아무리 훌륭한 좋은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후스의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지금 후스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후스파 나오고 그 다음에 유트라 쿠파 그 다음에 후스파 전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실제 요 부분들이 이제 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보헤미아의 가운데 가장 남쪽이 모라바 지역인데 그 모라바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그 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전부 로만 카드로 다 넘어가 버렸고 살아있는 요 모라바파 지역 사람들이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마치 베트남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모라바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후스의 이 정신을 받아 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요. 그때 이제 이 방황을 막 100년 이상을 방황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친젠도르프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 후스파의 후예가 가운데 하나, 모라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이 사람들, 끝까지.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역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전 종교개혁자 바로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 707페이지에 나오는 콘스탄츠 종교회의 요거 얀 후스를 이제
화형시키는 요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